바닥도 여러 가지가 있어. 진바닥이 있고 가바닥이 있어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탐청으로 내려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진짜로 우울해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그때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아마 모험적 투자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또 바닥 쳤다 그러면은 갑자기 확 몰려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동안에 주로 저금리,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이런 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일부 오버슈팅 된 거는 맞죠. 좀 거품 끼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상 거품을 험한 거예요. 마치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품이 어디가 많이 끼었느냐? 많이 빠지는 곳이 끼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가 많이 빠졌느냐? 강남보다는 비강남. 최근에 빠진 거 보면 거품이 끼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해소됐겠죠. 화성 같은데, 동탄, 수원, 고양도 좀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 그것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왜 올랐느냐? 두 가지예요. MZ세대들이 몰려간 곳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샀느냐? 갭 투자 방식으로 많이 샀다고 봐요. 탈서울 내 집 마련이 폭발한 거죠. 두 번째, GTX예요. GTX에 대한 기대. 모르겠어요. GTX가 과연 기대했던 만큼 수도권 교통지도를 바꿔놓을 것인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수도권에서 일상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은 맞다. 다만 기대가 있잖아요. 과열기 때 좀 선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왜 그랬느냐? 아까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군집행동이 이것도. 원래는 부동산 시장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삼성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발표하고 착공하고 완공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은 표현 가치에 따라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완공 시기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값은 올라가겠잖아요. 부동산 매매 시장은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도 보면은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이미 한꺼번에 다 올라버리는 거지. 지금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죠. 다만 전세는요, 개통되면 그때부터 올라가요.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니까요. 내년에 개통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전세를 미리 구해나? 아니 당장 내 다녀야 되는데. 전세는 보통 완공 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매매는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히 뭐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청사진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적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 게 아까 무리짓기나 군집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로서 이번에 수도권이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는 양상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어느 집을 팔겠어요? 자기 사는 집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비과세 받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집값 가뜩이나 많이 올랐어. 살지도 않아. 그럼 이번에 한시적 감면을 활용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좀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빠진 곳들은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추가적으로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이미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빠졌잖아요. 물론 다른 데보다는 덜 오르겠죠. 왜냐하면 한번 이게 거품이 끼면은 그게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그게 진통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 거품을 하면은 마치 풍선처럼 꺼진다고 생각해. 뻥 하고 터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 거품은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맥주 거품도 있어요. 맥주 거품. 거품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게 폭발할 수도 있고 해소될 수도 있고. 사람은 거품 그러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그거는 또 다른 또 편견이에요. 거품은 무조건 뻥 터진다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일본식으로 법을 붕괴된다고 벌써 20년 동안 겁주고 지금까지 시달렸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품은 완만하게 해소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 지금은 급등에 따른 고통스러운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왜 수도권이 최근에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지. 강남이 이번에 별로 안 빠지죠. 물론 뭐 잠실이라든지 일부 빠져요. 주로 대단지에서 빠지는 거야. 집값은 하락기 때. 어쨌든 지금 강남은 일부 빠지는 곳도 있죠. 근데 그동안에 강남이 상승률로 보면은 상승 금액으로 보지 말고 상승률로 보면은 수도권보다는 덜 올랐어요. 왜?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됐어. 대출 규제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압구정, 잠실, 대치, 삼성 이런 데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이에요. 그거는 2년 안 살면은 아예 집을 못 사. 갭투자 자체를 못 해.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목동 이런 데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이잖아요. 가수요가 못 들어오잖아. 단순 갭투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요가 줄었겠죠.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은 이번에 강남이 덜 올랐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빠질 때 어떻게 돼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번에 덜 빠지는 거지. 비싸게 살까 싶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집은 인생을 건 도박이거든요. 운명을 건 백병전이란 말이에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비싼 거는 20억, 30억이야. 요새 좀 집 괜찮은 거는 서울에서 어지간하면 다 10억이 넘어. 그것도 대출까지 안 하니까 이게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오른다면은 집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조바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요사이 많은 집에 대한 욕구들은 자본 이득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나도 집 사서 돈 벌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두 푼이 아니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 말을 믿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이게 지금은 집단적 공포 상태인데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건가? 그런 거죠.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때 그때부터 모험적 투자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또 바닥 쳤다 그러면은 갑자기 확 몰려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한번. 제가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군집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체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고 MZ세대들이거든요. 시장의 핵심이 바로 MZ세대인데 대부분 집을 처음으로 장만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시기, 그 다음에 가격.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시기는 적어도 올 연말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확률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0명 중에서 8명이 집을 사라고 그래. 그럼 사도 된다고 봐요. 일종의 집단지성이거든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을 사도 됩니까? 물어보면 야, 지금 팔아야 될 때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팔리나? 집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안 사잖아요. 그래가 두 줄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도 결국 남 눈치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집 사는 거는 내가 오로지 삶의 안식처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팔 거잖아요. 되팔 목적이라면 반드시 타이밍을 재기 마련이지. 되팔 목적이 없다면 타이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롤렉스 시계 샀다가 팔아먹었는데 요즘 전자시계 타고 다녀요. 롤렉스를 사는 순간 시세에 민감해요. 왜? 나중에 팔 가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타이밍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봐야 되잖아요. 시장의 무한 연세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PD님을 볼 거잖아. PD님이 B라고 생각해요. 저는 A고. 그러면 PD님은 누구를 봐? C를 볼 거잖아. C는 누구를 봐? D를 볼 거죠. 이게 무한연세예요. 눈치의 무한연세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사자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근데 그 시기는 올해는 아니다. 1차 고비는 내년 아마 1분기 정도로 일단 봐야 된다.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사지 마라 그런 거는 안 맞아요. 왜? 시장이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년 1분기에 사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가격과 시기를 두 개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을 본다면은 수도권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싼 거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그만큼은 안 빠질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저런 강북 지역에는 또 수도권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 이런 데는 최근에 빠지잖아. 뭐 MZ 세대들이 몰려간 거거든 거기가. 그 지역이 아닌 곳들은 한 15% 내지 한 20% 정도 되면은 근데 집은 바닥에서 못 사요. 무릎에서 잘 못 사. 집이 꼭 필요한 사람, 저는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지금 당분간. 지금 꼭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과 시기를 보고 판단하시되 저는 올해를 넘기고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중심으로 사라.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싸게 사면 신도 용서한다고 그래. 싸게 사는 거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냥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을 다 알아? 수백만 명에서 만드는 집단 지성 같은 건데 개인의 IQ가 잘해봐야 150이지 시장 IQ는 3만이에요. 어디다가 시장을 내가 조종을 해? 전문가들은 그 영향력 편향이라고 그래 보고 전문가들이 시장에 영향 미치나? 못 미쳐요. 저는 요새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고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지.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하시고 다만 지금 상기 신도시가 분양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0만 가구 알파도 지금 발표한다고 그러잖아요. 청약 통장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집을 살 필요가 없지. 더 기다려야지. 왜 집을 왜 사? 시기와 가격을 보라는 얘기는 청약 통장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만 차선으로 기존 매매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해서 분양을 받을 건지 계속해서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많이 싸진 걸 그냥 살 건지 그 부분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은 한 30% 근처, 서울은 한 20% 근처 정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바닥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조정이 또 길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닥도 여러 가지가 있어. 진바닥이 있고 가바닥이 있어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멀리 보면은 뭐 괜찮지 뭐. 멀리 보면은 집값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닥에서 사기가 그렇게 쉽나?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시장을 일단 무조건 비관적으로 봐야 돼.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비관적으로 죽었다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고 집값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과거에 보면은.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빠졌다고 그러면 그때는 약간 역발상이 필요해요.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지속 편향을 갖거든요. 오늘 빠지면 내일도 빠질 것처럼 봐.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멀리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진짜로 우울해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가 그때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역발상으로 사도 돼. 다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빠진 걸 사야지 그냥 사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빠졌다 싶으면은 실수요자들은 뭐 접근해도 되는데 그게 올해는 아니라는 거지. 조금 일단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금리 파도가 우리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 거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왜 그렇게 배를 띄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다만 멀리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1주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래? 지금 팔고 다시 사? 시장하고 장난치면 안 돼.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번에 내놔도 안 나가. 그럼 헐값이 사서 나중에 오르면 어떡할 건데? 시장은 갑작스럽게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군집행동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참는 거지 뭐 어떻게 1주택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하락기 때는 반영이 안 돼요. 상승기 때 반영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물가만큼 올라요. 부동산은 물가예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물가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행위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물가 많이 올랐잖아. 지금 원자재까지 폭등했잖아. 그럼 그게 언젠가는 집값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언제 반영이 돼? 하락기 때 안 돼. 왜? 금리가 올라버리겠더니. 오히려 금리에 더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야. 회복기를 접어들어가지고 오를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시세 반영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에요. 이걸 단속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를 때 그게 한꺼번에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느니 살고 이런 얘기해요. 작가 박원서 선생께서 돌아가셨죠.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다. 견디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극복이 돼?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참고 그냥 사는 거지. 그것처럼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까지 막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장기로 보면 집값은 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거품이 크게 형성이 되면은 원상 회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짧게는 한 4, 5년 정도, 길게는 15년까지 갔어. 이번에 장세 보니까.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10억 하던 게 4억 5천까지 빠졌다가 이제 겨우 11억이야. 15년 만에 거의 회복했어요.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고 장기로 보면 어쨌든 물가만큼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대출을 많이 낸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떡할래 그러면? 하우스포잖아. 그러면은 빚을 줄여야 돼. 그래서 펀드 들어놓은 거 좀 정리해서 빚을 줄이면은 금리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그 앱 같은 거 다 삭제해버리고 중개업소 지나갈 때 시세에 적어놨잖아요. 그럼 눈 감고 가격은요 악마예요. 가격을 보면 안 돼. 집값 빠질 때는 가격을 보지 마요. 아는 것은 힘이다. 모르는 것은 약이다. 아는 것은 힘이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약이다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 정보에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학대하지 말라니까. 내가 괜히 왜 샀을까? 내가 바보야. 그러니까 판단 실수에 대한 자책, 우울증 옵니다. 저는 집 잘못 팔고 잘못 사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 그냥 견디는 거야. 그리고 시세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뭐냐면은 선택 후 지지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 장점만 발견하는 거야. 가격 보지 말고 장점만.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고 우리 아내가 너무 멋있는 것처럼 그 결혼 생활 비슷한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그런 능력. 아니면 못 견딥니다. 제가 200만 원 쇼크 때 그때 한번 지켜봤지. IMF 때 겪어봤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어봤지. 하우스포 때 겪어봤지. 제 사무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클리닉 센터예요.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힐링하기 위한 그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항상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만약에 서울로 온다 그러면은 수도권은 많이 빠지고 서울은 안 빠졌잖아. 내 거는 헐값에 파고 비싼 거 사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내 집을 비싸게 팔아야 상급지로 가는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옮겨 타기는 상급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데로 가는 사람이 망해서 가는 사람은 뭐하러 작정이 있어. 아무거나 사면 되지.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팔고 사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라고 그래요. 집은 만약에 내가 사놓고 요걸 2년 안에 팔면 되거든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아닌 곳은 3년 안에 팔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팔리잖아. 샀던 것을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거래 두절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갈아타기 하는 거는 시세를 잘 보고 하셔야 돼. 일반적으로는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논문을 보면은 호황기 때보다 불황기 때의 주거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냐? 비싼 동네하고 싼 동네하고 차이가 줄어든다고 원래는 불황이 되면은 그 시장이 안 좋은데 굳이 좋은 데로 갈 필요가 뭐 있어? 비싼 집을 왜 사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갈아타기하기 좋다고 그래. 원래 불황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오히려 지금 어떻게 수도권이 서울보다 더 빠져버린 상황이 나오니까 갈아타기가 그냥 맞는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내 집을 비싸게 팔고 가야 되지. 어떻게 그거를 내 집은 헐값에 팔고 비싸게 사는 게 그게 과연 맞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부세를 아파트 개수, 주택 개수가 아니라 금액별로 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두 채를 갖는 게 가능할까? 지방은 저는 관계 없다고 봐. 집값이 안 비싸니까 그냥 두 채 가져가셔도 관계 없는데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비싼 곳에서는 여전히 두 채 이상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집값이 좀 비싼 곳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식한테 뭐 부담부 정리를 하셔도 되고 다주택자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부분은 상황을 보고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면 저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방은 뭐 가져가셔도 그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돈이 중요한데 구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펀드에 묶여 있다, ELS 묶여 있다. 그건 구매력이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3개월은 잡아야 돼요.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게 결국 구매력이거든요. 선돈 후곰이라는 말을 해. 돈을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말 있었어요. 옛날에 묻지마 청량할 때 선당 후곰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당첨되고 나서 뭐 자금 나중에 생각한다. 그걸 선당 후곰이었는데 지금은 선돈 후곰이에요. 돈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는 타이밍을 재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무의 그 떡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집을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자금 로드맵을 스스로 짜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타이밍을 재. 두 번째는 인사이트인데 인사이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눈치 보면 돼요.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올해를 넘겨서 대부분이 살 거고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진 걸 사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 사겠죠. 그러면 통찰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결정하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매력하고 후회하지 않을 판단 능력,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집을 사고 나서는요, 장점 발견하기가 굉장히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기 전에는 흥정하기, 사고 나서는 장점 발견하기가 저는 좋다고 봐요.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만 일단은 내 사람이 됐으니까 집도 일단 내 거 됐으니까 좋은 점만 발견하면 좋죠. 뭐 어때요? 지금 와서 뭐 집을 팔 수 있어? 집을 만약에 못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최근에 그 인기 드라마 중에서 해방일지라는 거 보셨어요?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집하고 있잖아요. A는 기다리면은 언젠가 내 품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갑작스럽게 냉각되는 것처럼, 아니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싼 게 싹 다 팔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반드시 시기하고 가격을 두 개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집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봐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살 수 있는지에만 항상 고민을 가지셔야 돼. 그럼 경매로 할 수도 있지. 경매가 아마 내년부터는 경매 시장이 좋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게 경매는 빠지기 시작한 6개월 이후에 이제 좀 이게 제대로 된 매물이 나오거든요. 낙찰가율도 그때부터 좀 많이 낮아지죠. 경매로 하시든 건매물을 사시든 분양을 받든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패닉에 빠졌을 때 역발상은 때로는 먹혀요. 근데 역발상을 함부로 했다가는 골로 가요. 빠지는 국면에서 이 역발상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역발상도 때가 있어.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바닥이라고 좀 내가 판단이 들 때 그때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군지병동을 하지 말아라. 몰려다니지 말아라. 나만의 중심을 잡아라. 쉽지 않다니까 그게 막상 시장을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고 여러 정보를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판단 능력이 생겨요. 아무나 안 살 거잖아 지금은.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장에.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하우스부사 때도 그랬고 분명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올 연말이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 아니면 내후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집을 꼭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시기를 두 가지를 잘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게 무슨 가격인데? 그게 가격 지수예요? 중위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이에요? 개별 단지 얘기예요? 이미 30% 빠졌다는 개별 단지는 많이 빠진 데가. 뭘 말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 IMF가 우리나라의 당군 이래 가장 큰 재난이었어요. IMF 때 서울 아파트 값이 몇 프로 빠졌는지 아세요? 한 해에 14.6% 빠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 몇 프로 빠졌을 것 같아요? 3.2% 올랐어요. 왜? 상반기 때 곳곳에서 뉴타운 한다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상반기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하반기 때 빠지더라도 상반기 때는 올랐어. 자, 그런데 40%가 만약에 가격지수대로 빠질 거면은 아파트 가격지수잖아요. IMF가 두 번 와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 40% 기준이 뭐냐는 거지. 중위 가격인지 평균 가격인지 가격지수인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분명히 조정이에요. 분명히 빠집니다. 지금은 집값이.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만약에 40% 빠지면요. 반토막을 넘어서 거의 아마 60% 70% 이상 가격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국가가 부도가 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때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면은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가격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가격은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가격은 때로는 악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더 지표화한 거를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격 지수예요. 우리 집을 살 때 이거는 가격을 보고 하시되 상황을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가격 지수를 보고 하셔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만약에요.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에 갑자기 10,000가구짜리 대단지 아파트가 강남에 뚝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하락기인데도 불구하고 10,000가구 비싼 집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중위 가격이 뭐예요?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이잖아. 요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위 가격은 올라버린다니까. 가격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우리 집은 헌집이야.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중위 가격은 오른 것처럼 그렇게 착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가격 지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물론 미래가 40% 빠질 수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IMF의 14.6%밖에 안 빠지는 아파트 값이 어떻게 40%까지 빠지겠느냐. 아직까지는 좀 공포에 좀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합니다. 물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2030년 전까지는 그때는 인구 쇼크가 저는 2030년 이후부터 본격화한다는 게 지난번에 인구학자 그 조영태 교수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베이비붐은 집을 안 팔고 있고 MZ세대들이 지금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 다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락이 올 때도 있어요. 너무 가격에 깊게 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균형적인 어떤 관찰자?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보시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